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9,000선을 넘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신호가 날아온 바로 다음 날에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홈플러스가 파산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화요일이면 MSCI가 한국을 선진국 후보 명단에 올릴지 결정하는 날이 옵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 18일 수요일 코스피가 종가 기준 9,063포인트 84에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200포인트 가까이 오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코스피가 처음 생긴 게 1980년이고 1000포인트를 넘긴 게 2007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9,000이에요. 특히 올해 들어서의 상승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10월에 4,000선을 돌파했고 올해 1월에 5,000, 2월에 6,000, 5월에 7,000과 8,000을 연달아 뚫더니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9,000까지 올라온 거죠. 16거래일 만에 1,000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로켓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상승이 단순한 기대감이나 거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의 분석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지난 1년간 코스피 상승의 기여도를 분석했더니 기업 이익 증가, 그러니까 EPS 증가 기여도가 244.8%에 달했대요. 반면에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R 변화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랐는데 기업이 버는 돈이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주가가 올라도 오히려 싸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연구원은 현재 시장이 버블이 아니라 실적 장세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9,000 돌파를 이끈 주역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이날 SK하이닉스가 장중 10% 넘게 급등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6.51% 올라서 268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삼성전자도 4.62% 상승해서 36만 2,500원이었고요. 삼성정의는 무려 8.27%나 뛰었습니다. SK스퀘어도 6.52% 올랐고요. 반도체 관련 대형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3,12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4,232억 원, 기관은 7,70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거든요.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파는 이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상승이 미국에서 매파적 신호가 나온 직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FOMC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기존에 있던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문구가 성명서에서 삭제됐어요. 점도표에서는 연내금리 인상 의견이 9명으로 늘어나서 동결과 인하 의견과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물가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고요. 보통은 이런 신호가 나오면 주식시장이 빠지거든요. 실제로 FOMC 직후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10bp 이상 올랐고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 오히려 2% 넘게 폭등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해하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FOMC의 핵심은 금리 동결이 아니라 점도표 변화라고 분석했는데요. 연내 인상 의견이 급증한 건 연준이 물가 상승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점도표가 예상보다 매파적이었지만 실제 금리 인상의 허들은 여전히 높다고 봤어요. 유가가 안정되고 물가 둔화가 이어지면 연준은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금리보다 실적에 무게를 둔 거죠. AI 반도체 업황 개선과 실적 상향 기대가 금리 인상 우려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도 최근 시장이 FOMC 결과보다 반도체 업황과 이익 추정치 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만포인트, 소위 만스피 시대가 정말 올까요?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7년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 853조, 원과 과거 평균 PR을 적용하면 적정 지수가 1,380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아예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7,500에서 1,500으로 올렸어요. AI 투자 확대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상향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의 이익 증가 속도가 글로벌 주요 시장을 웃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미국의 실제 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국 증시가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참고로 코스피가 1000에서 2000까지 가는 데는 무려 14년이 걸렸고 2000에서 3000까지도 1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1000포인트 단위가 한두 달 만에 뚫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한국 증시의 체급 자체가 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동시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게 결정적이에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AI 데이터 센터 확장과 맞물리면서 이 두 기업의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한 업종에 쏠림이 심하면 나중에 반도체 업황이 꺾일 때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이날 오히려 천선이 무너졌거든요. 대형 반도체주에 쏠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분위기를 확 바꿔서 어두운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이야기인데요.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계속하려면 2천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걸 DIP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회생 절차 중에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 자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매장을 열고 직원 월급을 주고 물건을 들여오려면 당장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돈이 2천억 원인 거죠. 홈플러스는 주요 채권단인 메리츠 금융그룹에 이 2천억 원을 대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는 이 중 1,000억 원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서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메리츠 측이 6월 17일 이사회를 열어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MBK가 보증한 1,000억 원에 대해서만 대출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1,000억 원은 MBK가 직접 돈을 넣으라는 취지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MBK 파트너스는 회생 절차가 시작된 이후로 이미 2,200억 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했거든요. 주요 임원들이 개인 연대 보증에 주택담보까지 걸었어요. 여기서 추가로 1,000억 원을 또 직접 마련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홈플러스 측 입장입니다. 홈플러스는 이날 바로 입장문을 내서 강하게 반발했어요. 메리츠증권의 최종 제안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담고 있어서 사실상 대출 지원 의사가 없음을 확인시켜줬다. 이건 2천억 원 대출 거부이고 홈플러스를 파산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리츠 측은 MBK에 1,000억 원 직접 대출을 강제한 게 아니라 대주주로서 동참을 촉구한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메리츠가 부동산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 설정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홈플러스는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어요. 회생 절차가 시작된 현재 상황에서 2순위 수익권을 가진 대출기관들이 추가 담보 설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7월 3일이에요. 지금부터 딱 2주 남은 거죠. 이 기한까지 2천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어요. 자금 조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달 중에 회생 절차 연장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회생 계획을 더 끌고 갈 명분이 약하다는 이유인 거죠. 이걸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홈플러스 매장 140여 곳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또 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회생이 실패하면 대형마트 업계의 구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이번 추가 연대 보증까지 합하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부담한 자금 및 신용 규모가 총 5천억 원에 이르게 돼요.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회생에 이 정도 규모를 쏟아붓는 건 이례적인 일이에요. 앞으로 이 주 안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운명이 걸린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 게 있는데요.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기업 문제가 아니에요. 한때 한국 유통업계 2위를 차지했던 대형마트가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오프라인 유통산업 전체의 구조적 변화가 느껴집니다. 쿠팡, 마켓컬리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이 장보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대형마트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됐던 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편하니까 굳이 마트까지 운전해서 갈 이유가 줄어든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홈플러스의 회생 실패는 오프라인 유통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한국 증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바로 MSCI 선진국 관찰 대상국 등재 여부인데요. 이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 6월 24일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옵니다. 먼저 MSCI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MSCI라는 건 글로벌 투자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인데요. 크게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으로 나뉩니다. 한국은 현재 신흥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선진시장으로 올라가면 전 세계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자동으로 한국 주식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선진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이 신흥시장 추종 펀드보다 훨씬 크거든요. 한국이 선진국으로 편입되면 수십조 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런데 선진시장에 바로 편입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먼저 관찰 대상국, 그러니까 워치리스트에 올라가야 합니다.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면 가장 빠르게는 2027년 6월에 편입 발표가 나오고 실제로 편입이 이뤄지는 건 2028년 5월 말이에요. 한국이 MSCI 선진시장에 못 들어간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외환시장 접근성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려면 원화를 사고 팔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외환시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밖에 안 열렸거든요. 뉴욕이나 런던 시간대에는 원화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을 24시간으로 연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6월 29일에 시범 거래를 하고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24시간 운영에 들어갑니다. 뉴욕 서머타임 기준으로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공백 없이 외환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MSCI는 지난해 6월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의 부정적 항목을 18개 중 7개에서 6개로 줄였어요. 올해 4월까지 나머지 6개 중 4개 이상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배당 절차 변경, 영문 공시 확대 같은 요건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증권계에서는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 재진입할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어요. 한국이 마지막으로 관찰 대상국에 있었던 게 2014년이니까 12년 만에 재도전인 셈이죠. 시장에서는 관찰 대상국 등재만으로도 외국인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도 있어요. MSCI가 외환시장 개방의 실질적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외국인 계좌 개설 절차나 투자 상품 가용성 같은 부분에서 추가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MSCI가 한국 시장의 투자 상품 가용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예요. 실제로 6월 19일 MSCI가 한국 시장의 투자 상품 가용성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내놓았거든요. 이건 발표 직전에 나온 긍정적 시그널이라서 시장이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주변을 보면 대만이 2005년에 관찰 대상국에서 선진시장으로 편입됐는데요. 편입 발표 전후로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대만 가건지수가 크게 올랐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코스피가 9,000을 넘어 10,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 MSCI 선진국 편입까지 이루어진다면 한국 증시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거죠. 지금 한국 증시에는 AI 반도체라는 실적 엔진과 MSCI 선진국 편입이라는 구조적 변화, 두 가지 거대한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코스피 9,000 돌파는 한국 경제의 체력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홈플러스 사태는 그 성장의 과실이 모든 산업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MSCI 선진국 편입 여부는 한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를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성장과 위기, 그리고 기회가 동시에 펼쳐지는 2026년 여름입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